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십니다. 등교 개학이 마지막 K방역의 퍼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뭉치면 죽는 이런 세상들이 왔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끝나지 않는 이태원발 N차 감염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더 애쓰고 계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더 깊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로 정했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예스와 노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세계화, 도시화, 그리고 금융화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yes, 아니면 no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께 묻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최영일 평론가는 X. 손으로 X, 노라는 예. 뜻이군요. 이인철 소장님은 세모입니다. 세모. 예. 총리.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다시 오지 않는다. 또 인류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 말의 의미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이즈를 좀 떠올려 봐요. 예. 90년대 에이즈가 세계를 횡행할 때 이게 지금도 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에이즈를 극복해 나가는 투쟁을 하면서 에이즈와 더불어 살게 됐죠. 우리는. 코로나19의 타격은 큽니다. 매우 크고 돌아갈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제일 걱정이 탈세계화인데 이것은 극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결국은 이미 맛본 글로벌 네트워크의 힘을 복원할 것이다. 근데 이게 3년 걸리느냐, 5년 걸리느냐, 10년 걸리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네.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인철 소장님 어떻게 아까 세모로 표시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컬랩스, 붕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급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다시 적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 가서 봐야죠. 공연 봐야죠. 그런 수요는 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어떤 이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상수가 돼서 인간이 늘 이 변수에 대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게 전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처럼 이런 대면 사업이 전부 다 무너지고 비대면 언택트 산업만 활성화된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빠른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좀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감염병 전문가신 우리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원래 이제 정의랑 의리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이제 이 감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이런 세상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비대면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가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을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된 병원들은 살아남지만 그런 영역도 살지 못한 병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많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되고 나서 사실 그 전에 있지 못했던 그 전에 없었던 일들과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미리 판넬하고 펜을 드렸는데 그 판넬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생긴 신조어들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예, 다 적으셨으면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늘 그 잘 이해 안 되는 말을 적고 그래요. 일단 최영일 평론가부터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어인 거죠. 자, 이건 전 일상적인 겁니다. 저는 원래 집콕 쪽이었는데 집콕 쪽이 많아져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나가질 않죠. 옛날에 방콕 쪽이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반인데 이게 from C to C예요. C가 이니셜인데 from contact 접촉에서 to connect 접속으로 이제 접촉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전이했다라는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FC2C군요. 네네네. 뭔가 했어요 제가. 네, 별건 아닙니다. 네. 자,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봤던 단어일 텐데요. BC, AC. 예. 그러니까 이제 감염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비포 코로나, 예. 애프터 코로나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들이 바뀌었고요. 감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게 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예. 역시 뭐 감염병 전문가다운 그런 설명이나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이신 이인철 소장님. 저는 일단 마스크의 이제 코리아 필터의 약자 KF.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재갑 교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신조어예요. 하루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재갑 방송을 듣고요. 점심 때 텔레비전에서 보고 또 올 때 라디오에서 또 듣고. 다시 듣고. 그래서 아마 의료계의 시사평론가 최영일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의료계의 최영일. 의료계의 최영일이다. 지금 이게 저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전에는 장관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대부분이 다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F 쓴 이유는 또 있어요. 야, 마스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입냄새가 이렇게 심했나? 이걸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태여 이제 2, 3일, 4, 5일 일주일 가기 전에 알아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빠르게 이 소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태가 정말 새로운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경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체감할 만큼 뉴노멀을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조어 중에 빠진 게 언택트잖아요. 그러니까 컨택트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건 오프라인 시장 장보기를 선호하던 것조차 대체로 식료품 등입니다. 안 그래도 뭐 샛별 배송이라든가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런 게 이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마켓이었는데 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는 접촉 소비는 감소,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접속 소비는 증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트렌드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또 이게 이재갑 교수님은 O, 그다음에 이인철 소장님은 X. 오. O입니까? 그게? 저는 그냥 O. 저는 세문 줄 알았어요. 아니, 깔끔한 O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영일 평론가는 왜 O라고? 방역의 중요성은 지금 일시적으로 반짝 증가한 게 아니라 계속 갈 거다. 그럼 이게 저는 국방부 못지않은 방역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 위상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언택트가 강화된다면 언택트는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돼야 돼요. 이걸 민간에 다 맡겨놓으면 표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해킹의 문제, 다양한 뭐 범죄 수사, 사이버의 문제가 복잡할 거거든요. 이것을 정책으로 조절해줘야 된다는 면에서 정부 역할은 언택트 시대에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갑 교수님도 O를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감염병을 이제 막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많이 깨달았거든요. 이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한 국가와 하지 않은 국가의 차이를 여실하게 좀 보여줬던 사건들이 많이 봤잖아요. 네. 미국이나 브라질 사례들을 보면서 일단은 서민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영역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밖에는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만 유일하게 이제 X를 표시를 하셨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예, 봐요. 예. 일단은 감염병 측면에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그동안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꼭 우리는 소잃고 양간을 고쳐요. 네. 결코 사전적으로 대비한 건 거의 없어요. 기구가 커지는 건 맞아요. 재난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공조하면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건 맞지만 포스트 이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업로를 하면 경기가 자정 기능을 잃어요. 그러면 그건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건 자유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로 감염병과 재난과 경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제 측면은 자유를 좀 더 많이 시장 경제의 자유를 허용하고 감염병이나 질병 관리에 대해서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저는 이건 하면 약간 될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측면만 보면 예. 이 병균, 뭐 바이러스 이런 재난재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인데 예.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는 양극화 해소의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뭐 사회주의 경제로 가자, 공산주의 경제로 가자 이게 아니라 케인즈주의를 약하게 적용했을 때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가진 자는 계속 불어나고 이게 바이러스는 지금 취약계층을 파고들어서 취약계층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래 긴급재난지원금은 70%만 주자. 100% 주는 게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줍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경제 영역에서 강화될 측면은 양극화를 방지하는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시장에 맡기면요. 저는 이 계속 재난이 올수록 부자는 점점 부자로 증폭되고 그렇다면 예, 취약계층은 질문 파괴된다고 들어갑니다. 보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과거 이전보다 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부자의 소득을 공공이 가져다가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그게 정부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부자의 어떤 거죠?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으로 지금도 하고 복지를 있는데. 푼다. 그러니까 그게 강화되는 거죠. 그 방법 외에 다른 컨트롤은 없어요. 부자들이 소득세가 훨씬 많고요. 세금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거둔 세금을 갖춰서 이제 이 취약계층한테 쓰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어떤 소득 양극화의 개념으로 정부가 그 부분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전체 경제 테두리 안에서 장악력을 높이고 경제 정책을 또 주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익빈 분익부는 과거 옛날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차이가 더 현격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은 취약계층이에요. 지난달 47만여 개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청년, 여성, 임시 일용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수입이 끊기면 다음 달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중지할 기능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이 양극화 이외의 모든 분야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전보다 더 강화한다면 아마 이게 제대로 된 시장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기업이나 부자가 굉장히 반발할 건데 대공황 이후에 부자들의 이 세금 90%까지 올라갔어요. 세금이. 그리고 법인세는 5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부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합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간 우리가 G2,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어떤 패권 이걸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실패했습니까? 일단 초기부터 잘못된 부분들 먼저 얘기를 해보면 초기에 어떤 중국에서의 많은 상황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동의했었고 미국에 있는 CDC나 정보당국도 분명히 동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질병 자체에 대한 그 위험성은 간과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입국 차단이나 이런 거는 아주 선제적으로 먼저 했거든요. 질병이 무서워서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중국 자체를 어떻게 폄하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뭐 진단 기술을 준비하고 또한 의료 체계를 정비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상을 그냥 놀았거든요. 미국이. 자, 그러면 중국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처음 이 문제 발생했을 때 네. 처음에 쉬쉬했잖아요. 제대로 안 밝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빌미를 줬다고 봐요. 이건 의도적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혹은 유출된 바이러스 아니냐. 진실을 중국이 숨기고 있다. 이게 트럼프 스타일의 정치 공세에 참 절묘한 빌미를 제공한 상황이 됐고 이건 중국도 초기 대응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이한 점은 여기서부터예요. 원래 코로나19 이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오랜 해소되겠구나. 우리 경제도 풀리겠구나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를 훨씬 강하게 대선에서 이기려면 강한 적을 상정해 놓고 때리는 게 정치적인 전략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고 제가 보면 이건 제국이죠. 권위주의고 지금 시황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홍콩에다가 지금 보안법 강요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는 시장 경제. 경제는 우린 다 개방. 시장은 개방.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무역 갈등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전 세계인들이 혼동스러운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세계 질서 재편에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엔 또 경제력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가능할까요? K 방역이 예.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예. K 방역이 우리 K 한류의 그런 이제 열풍을 주도했던 것처럼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규모가 너무 적고 영세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도 그러잖아요. 한국을 왜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못 만드냐?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이게 아시아에서도 규모가 작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K 방역이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좀 몸집을 키우면서 좀 자본을 집약시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최근 정부가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체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뭐 최영일 평론가도 받으셨죠? 저는 지금 기부합니까? 8월 31일까지 지켜보려고요. 그때까지 제가 안 쓰면 자동 기부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지켜보다가. 혹시 제가 궁해지면 뺐을 수도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하루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재학 교수님 지켜봐야 돼. 다 기부했습니다. 기부하셨군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말 활자로 그게 나가버린 거예요. 기부를 통해서 예. 그 기부를 취약계층한테 다시 쓰자라고 했고 대신에 기부하시는 분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말이 그랬었죠. 워딩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빼도 몰라요. 박도 우리 못하게. 집안 식구는 몰라요. 그런데 세 분은 이렇게 기부를 하셨는데 사실은요. 저는 뭐 기부든 아니면 수령해서 사용하시든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라고 네. 생각해요. 기부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90% 이상이 이미 다 수령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경제 긴급 수혈이 됐을까요? 올해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3.0%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7.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9주 동안 실직자가 4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비자 지갑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가 긴급 지원해서 이 돈이 풀리면서 내수 경제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카드 승인 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가 올라왔어요. 그런 걸 쓰는 게 조금은 이제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 보편적인 이런 복지란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우리 생에 더 있을지 물론 지금 추가 논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14조 3천억 원을 뿌려서
이제 2차 추경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빚 규모를 보게 되면 GDP 대비 한 41% 정도 돼요. 예. 그래서 3차 추경은 아마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정회의를 하면서 긴급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재정을 투입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차 추경, 일자리 추경은 30조 플러스 알파, 뭐 40조, 50조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가 부채 대비 GDP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40%의 목을 맬까? 사실은 이 선진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 맞거든요.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보다도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은 건 재정 건전성 때문입니다. 복지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줬다 뺏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든 아니면은 우리 후손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할 필요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전시경제 강조하시고 정말 3차 추경 도와달라. 또 야당의 협치 당부를 하셨는데 30조 플러스 알파. 어디에 써야? 제가 보기에는 돈의 규모보다도 적소에 써야 효과가 있는데 어디가 적소입니까?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일자리 추경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일자리는 경기의 후행성이에요. 기업들이나 가게가 처음부터 해고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알바생들 너 먼저 나가 있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고를 하지만 이제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서비스, 대면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 제조업종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보면 뭐 대형마트가 200개 지점을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항공사가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 정말로 계약이 이제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고용이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어려워지게 되면 경기는 급속히 추락합니다. 그래서 4월 이제 47만여 개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전 5월, 6월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타이밍이에요. 30조 원 내지 뭐 40조 원이든 50조 원이든 빨리 풀려야 되고요. 그리고 적기적소에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직을 해서 정말 소득 절벽에 부딪히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더 급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난 1929년 대공황 때도 사실 디플레이션 그리고 관세 정쟁 이 두 가지가 사실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랑 비슷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지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이 초래한 질병이에요. 결자해지거든요. 감염병이 정말 하반기에 대유행이 안 되고 지금처럼만 종료가 되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종식이 됐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줄 국가들이 다 동시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뭐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면 나이키 커브형이라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올 수 있다.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거의 V자형으로 반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평소에 경제에 관심 많으세요? 관심은 많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니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월세, 전세 뭐 이런 거에 관심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부동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제 체질 자체가 부동산을 굳이 가져야 되느냐 그거를 뭔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쓰는 거에 대해 되게 알레르기가 사실 있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와이프가 저를 되게 그 부분에 뭐라 그러고 하는데 근데 정말 집을 안 가져도 되는 사회가 우리나라 올 건가? 원래 뭐 20년 전부터 맨날 그런 얘기 맨날 했는데 근데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택이라는 건 어떤 재테크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사 걱정 없이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이제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따지면서 하는 건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1주택에 관한 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아마 뭐 굉장히 이제 빨리 아마 안착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주택 경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최영희 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질문 드려야죠. 또 질문을 당연하죠. 치료제보다 백신 개발이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계에서 렘데시비르, 모더나 이런 것들이 일상만 통과를 해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들썩여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운동이로 포장이 돼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이 테마주 이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백신이 정말 확실히 개발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그 전문가 의견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오늘도 이제 백신 관련의 자문을 사실 하고 왔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하는 바는 그러니까 백신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건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나올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뭐 백신 후보 물질이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하고 있고 이미 8개 백신이 이제 일상 연구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빨리 들어가는 거. 어떤 신종 감염병보다도 빨리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사람들한테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는 아마 2-3개 정도 남을 거고 그 2-3개도 저는 절반 이하라고 봅니다. 그냥 그래도 효과는 있으니까 맞춰보면 도움은 돼 정도여서 뭐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분명히 한두 개 나올 거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게 나오면 이 감염병이 완전히 끝나 이 정도의 백신은 나오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타이밍을 가장 근접하면 언제로 보세요? 모더나 백신이 시제품 나오려면 지금 속도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쫙 가야 올해 말에나 시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빨리. 정말 빨리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겠다 그러면 모더나 백신 이제 제일 빠른 이 백신이 내년 여름이나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더 문제는 시제품이 나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상용화해야 되는데 이게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서 잘 빨리 만들 수 있는 많이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적게 만든 플랫폼인데 모더나는 그래도 빨리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형태 좀 만들기 힘들지만 효과가 좋은 백신 나오면 그거는 보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여서 제대로 공급되면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걱정을 더 보태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아닌가? 왜냐하면 임상 1상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2상도 남아있고 3상도 남아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는 안전성이 이제 답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증시, 자기치적인 증시를 좀 떠받들게 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니 이런 걱정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렘데시비어는 이제 일단 의미는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최초로 유효성을 증명한 약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아주 좋은 약이나 마냐의 개념보다는 일단은 뭔가의 효과는 있을 거라는 약이 나온 그 부분을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모더나 백신도 일단 일상이 뭐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료가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상을 맞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수준 정도지 이게 정말로 이대로 쭉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짧게 최현일 평론가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아까 이제 커넥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럼 나도 커넥트 해야지. 나의 일상을 지인들과 좀 공유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10만 그 실버 버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유롭게. 자, 이인철 소장님. 일단 저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총선도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프로스포츠 1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등교 계약이 마지막 K방역의 퍼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는 빨리 이제 극복을 하겠지만 20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확진자 비중 1위예요. 근데 20대는 무증상으로 잠시 지나가지만 접촉한 가족, 친구, 특히 동료, 고령자는 아픕니다. 이제 악플 때문에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안 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이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 전문가에게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방역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하시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사회적 안전거리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가을 겨울에 정말 세컨 웨이브가 나타날 건가 아니면 그런 세컨 웨이브가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 예비 잘 막았다고 해서 2차 예비를 잘 막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2차 예비를 잘 막을 거면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잠잠하고 지금 그래도 뭔가 고민할 수 있고 뭔가 만들 수 있는 이 시기에 땀을 흘리면서 잘 준비해서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포스트 코로나도 코로나를 대비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궁금하고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이 감염병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감염병이 2차 유행, 3차 유행으로 번진다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대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